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니까 비 인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왜 갑자기 무? 잠깐만요. 제가 찾아놨던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아까 네. 어떤 분이 미니 게시판에 감자 심었는데 다 썩겠다고 비가 와서 네. 그걸 올려주셨었는데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수 님이 감자는 배수가 잘 돼서 썩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올려주셔가지고요. 네, 그 얘기 전해드린다는 걸 제가 잠깐 침묵했네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봄가뭄이 최근 계속 심했거든요. 네. 근데 봄에 이렇게 비 오는 건 농사를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크게 봐서는. 네. 땅콩빵님, 보령에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는데 출근할 때 우산 잘 챙기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예. 바블님,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오늘 지하철 첫 차에 사람들이 꽤 많던데요. 출근하시는 분들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파업한대요. 라고 소식 전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전 4시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출국길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협상 중이다 뭐 이런 속보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아직 타결됐다는 소식이 없어서요. 네네. 예, 출국길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어제 전한 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중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후에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두 갈래였는데 일단 한 갈래는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놨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완전 이전 시에 이 국회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생태 녹지공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게 여권의 움직임이었고요. 반면에 이런 그 반응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 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이 반대한 걸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 기왕 옮길 것, 법원 등도 옮겨라라는 주장, 그리고 결국 저 카드는 개발 의제로 표를 모으려는 거라는 분석 등등이 따라붙었는데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건 다른 대목입니다. 기자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문답 들어보시죠. 신성대사가 세종시 입장 공약이 나왔는데 사실 실천되지 않았잖아요. 결국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요? 이 공약 자체가 당장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공약 대풀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예상되는데 서울시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국회가 해결할 수 있고 총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왜 이 대목에 주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가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주 현실적인 궁금증은 그래서 언제 할 건데 그리고 진짜로 할 건데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기 때문에 꼽은 건데요. 저 문답이 아주 묘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인 2021년 2월 4일에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국회 이전 입장에 대해서 변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실제로 서울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맏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마 서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이런 방법이라도 쓰는 것이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였으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바람을 전한 거니까 뭐 또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때 월권에 해당하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얘기를 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는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해서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한 거라고 쳐요.
그러면 다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뒤에 속도를 올려갖고 탄력이 진행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 뒤로 제쳐놓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지켜봐라. 믿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문봉철님, 대통령실과 국회 모두 한꺼번에 싹 옮기면 저는 믿을게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백억님, 그래도 여의도에 국회 없으면 좋죠 뭐. 박김님, 공약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지금 집권당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의견 들어와 있고요. 네. 반면에 똘똘이님, 국회 이전하면 근데요, 경제 살아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일론 마스크님, 국회 이전하면 국회의원들 어디 살아요? 세종에 삽니까? 외로운 늑대님, 저 국민인데요. 저한테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국민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또 엄청난 세금 낭비 될까봐 걱정입니다. 세금이 뭐 몇 조가 든다는 얘기가 따라 들어왔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배상성님, 어제 저 말은 목련꽃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아무튼 국회 완전 이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개발 이야기가 따라붙으면 여의도발 개발이라고 한다면 한강 벨트를 따라서도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뒤에 따라붙었다는 얘기는 아까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개헌 없이 가능하냐? 이 문제도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던데요.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게 이제 2004년에 헌재 판단의 근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개헌 없이 가능한가요? 오늘 조관들도 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투표 사안이다, 막 이런 내용들을 많이 실었던데요.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당시 그 결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런 어떤 그 판단이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완전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개헌인 게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꺼내기 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우회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 집무실이든 그 국회 완전이든 이거를 그러니까 법에 명시를 하면은 다시 또 위헌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어떤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결정이 나와버리면 헌법 개정으로 안 가고도 판례 변경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네, 본격 선거 운동을 시작을 앞둔 하루 전날 이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과 충청 표심을 잡을 수 있는 회심의 승부수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새로움. 결국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과 비례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새롭냐. 네. 이거부터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KH10님, 메가 서울을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이죠. 이거 앞뒤가 맞나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3149님, 그런데 여의도 말고 세종 정치는 뭐가 다를까요?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 아닌가요? 그건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네요.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소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이에 대한 여야 각당의 반응 잠시 후 2부와 3부에 걸쳐서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라고도 부르던데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부랴부랴 실무적 착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명의로 공지를 돌렸는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내용의 공지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도 어제 같은 해명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진보 개혁 진영 또는 그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는 좀 무리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로 포함된 걸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 이 내용이 뭔지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의 여부로 넓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8년에 강간죄를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월에 이걸 신설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처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논란입니까? 자, 그 논란이 되는 지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로 대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저께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논리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좀 짚어봅시다. 첫 번째, 정말 민주당이 실무적 착오를 한 결과냐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대 정책 공약이면 속칭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총선 공약에. 그런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선관위에 제출했다? 아니 이래서 구두 제출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수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문서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문서와 작업을 거쳐서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 내에서 최종 결정도 되지 않은 내용이 그럼 들어가서 떡하니 선관위에 10대 정책 공약으로 문서화에 대해서 제출이 됐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실무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출해서 위에 어떤 그 책임자의 데스킹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그럼 선관위로 직행해서 그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건 민주당 내부의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거꾸로 이야기라면 변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그래서 과정은 둘째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뒤로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 색깔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공천 과정에서 시민사회 추천목으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민주당이 반대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건까지 한번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타나는 현상은 성인권에서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자, 그렇게 표 많이 모은 다음에 그럼 그때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되겠느냐, 그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링님 제출하기 전에 검토 안 하나요? 기본적인 건데 걸러지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이서환님도 이건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얘기죠?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반면에 토토로님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반박을 또 해주셨어요. 검사가 입증할 때도 억울한 사람은 좀 있지 않나요?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요. 네. 네, 요 논란 관련해가지고 앞서 제이비도 말했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를 또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게 아니라 뭔가 좀 진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근데 그때만 살짝 삐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방보조금 민간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모를 거쳐서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업무, 사업을 위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지난해 149건에서 올해 126건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축소 정리된 사업이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학교 성인권교육, 장애인 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공공생리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사업 등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쭉 읽어주신 거 약간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축소가 된 겁니까? 먼저 건건마다 그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름으로 다 엮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여성가족 재단이 직접 맡기로 해서 더 이상 민간 위탁을 해줄 이유가 없어서 뺐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위안부 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사업과 중복되고 서울에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내세운 이 이유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서울시의 이런 논리의 종착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존치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고요. 성인권 교육의 경우에는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리됐다. 언론 보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앞서 전한 민주당의 비동의 강간죄 부분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정치권의 인권 감수성은 나아지는 거냐 후퇴하는 거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빈센트님이 한심합니다라고 촌철 날려주셨고요. 다른 뉴스 하나 더 볼까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아시죠? 네. 여기에 황인수 조사 1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 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신청인들은 국가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막기 위해 내가 진실 화해에 온 것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황인수 국장은 90년대 초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안기부에 입사해서 30년 가까이 간첩 수사 등 대공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채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인데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2일 조사관에게 보냈다는 신년 편지 내용이 보도를 탔는데 현재도 매년 1월 8일 북한 김정은이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수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이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돈 뜯어내려고 했다라고 조사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조사를 만약에 지휘를 하면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실화해위원회잖아요. 일단 진실과 화해를 하려면 조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색안경 끼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그 피해자 유족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거기서 다시 어떤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맞는 것인지 진실인 건지 이렇게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애당초 그러니까 최초의 경청 단계부터 선입견에 빠져버리면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돼버리면 제대로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라사랑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국민들의 슬픔을 같이 아파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